과거 역사상 조정이 크게 보면 두 번 났어요. 한 번은 85년도 플라자 합의, 두 번은 2009년, 2010년. 그때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로 미국 소비가 확 줄었잖아요. 알아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줄었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안 좋을 수 있죠. 미국이 소비를 줄이면 다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 조정은 미국에게 흑자를 안겨주는 나라의 타겟된 형태의 조정이고, 미국 자체의 소비를 줄이는 건 이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어떤 현재 쌓여왔던 적자에 대한 부담을 한 번은 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니 그 적자의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큰 부침을 겪었더라. 우리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종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종현 부장님 그 옛날에 스타 애널리스트 하실 때 제가 세미나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을 같이 다른 방송에서 이제 엇갈리면서 해가지고 네네. 저도 실물로 뵌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왠지 네. 저는 되게 친근하게 네. 느껴지네요. 네. 네. 멀리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뭐 제가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또 연륜이 있으신 베테랑 투자자분 전문가분을 모셔서 좀 네.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네. 모셨는데요. 그냥 처음 질문부터 바로 드리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어제 이제 4% 급락했어요. 그래서 네, 나스닥이 이 정도의 조정이면은 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네. 왜 이게 이제 왜 하락하는 건지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미국장이 이제 4%가 이제 나스닥이 네. 급락을 했는데, 올해 YTD로 보니까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한 9%,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조정의 폭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미국 주가가 갑자기 왜 떨어지냐?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비쌌다, 원래.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지난 2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이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네. S&P가 한 50% 넘게 올랐을 거고, 2년 동안? 2년 동안. 나스닥은 거의 한 70% 넘게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미국 주가만 잘 나갔었고, 한때 제 기억으로는 그 나스닥, 그 S&P 기준으로 그 PER이 아마 25배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많이 아시지만, 그 우리가 PER의 이제 역수가 일종의 이 시장의 연 기대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PER 25배면 이거 환산하면 연으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단기 쪽도 그렇고 장기 쪽도 그렇고 뭐 4%, 5% 넘어가 있었으니 사실상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의 주식이 상당히 이제 비싼 영역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네. 근데 그동안에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멘텀이 주어졌죠. 특히나 트럼프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이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이른바 친기업,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국 경제를 더 좋게 만들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더더욱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트럼프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 주가가 사실 빠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책을 보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기업 정책, 뭐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건 좋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 보니까 그동안에는 좋은 것만 반영했던 증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도 있었네. 그리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기에 좋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현타가 오면서 그게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비쌌는데 트럼프가 뭐 생각보다 기대가 했던 것보다 네. 아직까지 뭐 보여준 게 없다. 혹은 앞으로 보니까 좀 걱정된다. 이런 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그래서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약세장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단기 조정인지 이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면 이제 어디까지 하락하면 단기 조정이고 그쵸. 어디 이상 하락하면 보통- 약세장인지 이제 그거가 그쵸.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20% 내외의 조정까지 염두에 네. 둬야 된다면은 네네. 약세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약세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YTD가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9% 9% 니까. 10%고 네. S&P도 한 마이너스 5% 6% 정도 네. 되니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맞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는 미국 주식 시장이 그 쉽게 반등하기가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하는 업사이드는 상당히 잘 안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짧게 조정받고 다시 탄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보다는 그냥 하락한 상태에서 뭐 잘해야 조금 자리 잡으면서 박스권 그 보이는 정도를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근거는 뭐냐면 그 사실 월요일장에 이 나스닥이 4% 하락한 가장 큰 배경이 네. 그 전주말 있었던 그 트럼프의 폭스 뉴스의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이는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미국 경제의 이제 위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과도기적인 상황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감이 확 사라진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이탈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은데. 트럼프 푸시라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구해줄 거야. 네. 네. 구해줄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한 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말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뭔가 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트럼프의 현재 관심은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트럼프의 관심은 그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이게 빠른 반등을 할 수 있겠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기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네.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네. 주가 좀 빠지는 거 괜찮다. 혹은 뭐 용인한다, 안고 간다.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약세장을 얘기하려면은 경기 침체 네.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가 네. 또 사람들마다 또 다 다르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교과서적으로는 2분기 연속으로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의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잣대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그냥 체감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다거나 그쵸. 또 마이너스 성장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를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1분기 GDP가 GDP 나오 기준으로 지난주에 보면 마이너스 2.8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1분기의 GDP는 역성장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도 뭐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2분기에는 반등할까? 사실은 그것도 저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조금 뒤에 얘기를 하려고 그 말을 아꼈는데 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트럼프의 관심이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뭐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을 치르면서 했던 슬로건이 마가잖아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가는 계속 사상치를 갱신하고 있었고 네. 미국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보다 더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왔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한 뭐냐?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님 뭘 꼽으시겠습니까? 부채 문제? 부채 문제죠. 결국 뭐냐면 지금 미국의 어떤 성장 눈에 보여지는 면은 되게 좋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보면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몇 년째 지금 수년째 만년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이니까 버티지.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동네에 좀 잘 나가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뭐 월급은 100만 원인데 뭐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써 제껴요. 네. 그리고 이제 월급이 100만 원이니까 한 연봉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은행이든 뭐든 뭐 대출을 끌어가지고 이 형 대출 부채가 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1억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욱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냐?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아하. 미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20%가 지금 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연방 그 예산 중에 상당수를 그 이자를 납부하는 데 지금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 거래상에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성장률이 지금 뭐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오고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사상 누각일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적자 문제, 재정의 적자 문제, 무역 수지 적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양보를 또는 다른 나라들을 굴욕시켜가지고 굴복시켜서 뺏어와야 되는데 그쵸. 그게 쉽겠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길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가 단기적으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GDP 나우의 숫자가 2.8%가 나온 배경을 보면 네. 이제 뭐 순수출이 기여도가 뭐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 근데 이거 왜 그러는지 보니까 뭐두 가지 원인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 네. 땡겨왔다. 왜냐하면 빨리 그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금을 엄청 사재낀다. 이런 얘기. 금을 실제로 미국 국가 내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네. 것이 한 뭐 그 상품 무역의 한 60%가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30빌리언 달러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걸 반영하면 이게 2.8이라는 뭐 극단적인 숫자까지는 마이너스 2.8 아니겠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2.8% 정도에 이 정도에서 나왔는데 근데 분명히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쵸. 관세가 붙으면은 당연히 뭐 그만큼 비싸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품 땡겼을 거고 금도 마찬가지인 게 금도 미국에서 금을 수입하게 되면 역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한때 막 지금은 좀 금 가격이 살짝 다시 조정받고 있지만 네네. 금 가격이 엄청 비싸졌고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뭐 대륙을 건너 금이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들렸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보니까 그 런던은 주로 금 현물 시장이 유명하고 뉴욕은 그 금의 선물 시장이 주로 중심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 미국에서 금 선물 거래를 할 때 주로 그냥 만기 때 현금 청산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냥 내가 실물 인수도로 금 달라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관세 부과되면 네네. 그만큼 뭐 15%든 20%든 금 가격이 비싸질 거니까 나는 그 전에 금을 사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때 그 뉴욕하고 런던하고 금 가격이 1온스당 한 20달러까지인가 차이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정도면 옮기고도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글로벌 IB들이 어차피 뭐 글로벌 IB는 자기 똑같은 금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니까 얘를 뭐 런던에서 팔든 뉴욕에서 팔든 자기 금인데 내가 런던에서 파는 것보다는 뉴욕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비싸게 파니까 이거 이제 막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세를 예상해서 미리 수입품을 땡겼던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그거 외에도 지난 그 3월 초에 나왔던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최근에 어떤 미국의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는 분명히 그 어떤 경기에 대한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아주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국면하고는 분명히 지금 달라진 모습들은 있어 보인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심리 지표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보면은 심리를 이제 물어봐가지고 네. 이제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지표들인데 그 이제 보면은 그 지표의 특징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소비는 뭐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엄청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공화당 지지자는 괜찮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보면서 서베이로 하는 그런 경제 지표의 신뢰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이제 대선 당시에도 네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까보니까 됐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의 부정적인 면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좀 체감이 그쵸. 됐을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이 잘할 거야라는 어떤 신뢰를 갖고 이제 뭐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전에는 또 반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실은 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부과라는 게 뭐 그동안의 모습도 보게 되면은 매긴다고 했다가 또 안 매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이게 실제화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를 오게 만들진 못하죠. 못하죠. 비는 안 오거든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야, 내년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정말로 물가가 올라가는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심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은 이른바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뭐 어떤 지지자의 그 당의 지지도에 따라서 나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오고 뭐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물가 올라? 그러면 향후에 이제 뭔가 이 물가 상승이 고차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사실은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심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를 무시하기 어렵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질문은 연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연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가도 빠지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파월 어떻게 좀 도와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아니 인플레 기대가 높아서 안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세상사가 다 그 이른바 정반합의 변증론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멀쩡한 물건에 수입할 때 세금을 매기면 물건 값이 비싸질 거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다 수용할 거냐? 만약에 가격이 올랐는데 예전과 똑같은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이제 고착화되고 굳어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물건 값이 이렇게 많이 비싸지니까 나 이제 옛날보다는 소비를 못 할 것 같아 라고 그쵸. 해버리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원가가 올라간 부분들을 다 또 전가를 못 시키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또 물가를 낮추는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지만 또 실제 소비는 받쳐지지 않아서 관세가 부과됐었을 때 예상되는 물가의 상승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날 수 있는 정반합 계속 이제 그런 관계를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는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다른 것들과 맞물려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이죠. 기대 인플레는 올랐고 경기에 대해서는 불안감 높아지고 네. 그래서 다시 물가가 내려갈 거는 그 다음 기회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그 시차적인 부분들 때문에 정책을 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파월 의장도 얘기하는 걸 보면 지켜보겠다. 그리고 급하게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다. 내릴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여전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 후반이거든요. 그게 재작년에 한때 뭐 9% 넘어갔던 물가가 2%를 향해 떨어지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연준도 야, 물가가 이 정도 떨어지는 궤적이면 기준금리도 그와 궤를 같이 해서 조금씩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그동안 100bp를 내린 건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려면 정말로 물가가 2%에 안착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까 했던 좀 트럼프에 대한 관세 효과가 물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올릴지 아닐지는 소비자들의 이 가격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거고 만약에 반대급부로 이게 다른 불확실성과 맞물려 가지고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물가는 아직 안 떨어졌어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후행해서 결정할 거예요. 아, 후행해서.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물가가 먼저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움직임을 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네요. 그렇죠. 별로 좋지는 않죠. 네.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래서 100bp 낮춰줬잖아. 그쵸, 이 그쵸. 얘기를 연준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인데 부장님 과거에 이제 채권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그럼 채권은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채권 네. 금리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2년물 금리도 벌써 3%대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미국 국채는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렇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나. 얘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금리가 좀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재정 적자 문제가 심하고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상당히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압도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래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채는 들고 있으면은 원금 보장해 주잖아. 어쨌든 간에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국면까지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힘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압력들을 저는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항상 이렇게 부딪히면 처음에는 인플레에 대한 눈치를 보는데 이제 금리가 결과론적으로는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반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가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경기에 후행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반합의 관계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물가가 올라가겠네? 근데 이게 수요를 위축시켜가지고 결국 경기를 침체시키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나면 물가가 다시 떨어질 것 같네? 그러면 그런 궤적을 예상한다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네. 이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아주 긴 시각에서는 결국은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 스토리를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금리도 고점 대비 빠르게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금리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10년짜리잖아요. 그렇죠. 만기 10년. 네. 그럼 지금부터 10년까지의 평균적인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물가와 경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기간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채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글로벌 채권 시장이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고 빠지면 또 같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올라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도 오르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는 걸 보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국가 간의 그 자산의 코릴레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깨진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그냥 단편적인 예로 작년에 미국 주가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리 코스피는 못 10%, 올라갔잖아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0%, 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벌써 시장은 이미 차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그 나라의 펀더멘탈 플러스 이제 미국은 또 미국 자체의 고유 요인이 있으니까 이제 뭐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그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 거고 독일 금리 올라가는 건 간단해요. 그냥 독일에서는 요즘 엄청난 재정 지출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뭐 그 예산안이나 법안이나 이런 게 통과되면서 향후에 독일이 엄청난 재정 확대를 할 거니까 그럼 결국 이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 그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상들이 반영이 된 거고 일본도 보면 최근에 일본 금리가 계속 오르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일본 경제가 지금 최근에 엔화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그동안에 엔화가 약세였던 부분이 계속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BOJ가 금리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차별적인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움직임이 언젠가는 다시 또 이렇게 동조화되긴 할 텐데 지금은 조금 서로 차별화되는 그런 구간들에 아직은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재정 정책을 이제 풀어버렸다. 특히 이제 보니까 국방비 관련해서 돈 쓰는 거는 네. 뭐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이런 느낌? 부채한도에서 제외하겠다 네. 이래버리니까. 원래는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그래서 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안 돼 이렇게 했던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빗장을 풀 정도라면 그 효과가 어쨌든 뭐 독일에서 시작돼서 또 다른 나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유럽에서도 결국은 지금 이제 돈 쓰라는 건데 돈이 없어서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경기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대응의 영역인데 아까 이제 트럼프가 결국 핵심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재정 적자도 줄이고 무역 수지 적자도 이제 줄이겠다라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반대급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금까지의 역학 구도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흥청망청 써 제꼈고 그 흥청망청 써 제끼는 미국에 계속 다 수출을 하면서 지금 먹고 살았던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우선주의자들도 이 구조가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고 야 니네 더 이상 우리한테 수출해서 먹고 살지 마. 수출을 줄이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럼 결국 니네 내수를 부양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정말 안정적인 나라 중에 뭐 대표적인 나라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뭐 이른바 피그스 국가들은 GDP 대비 100% 이상 넘어가 있지만 독일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할 정도로 네, 뭐 한 40~50%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여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재정을 늘려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다른 나라들이 흉내를 낸다?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정 여력이 있냐 없냐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대응의 어떤 그런 수단 측면에서는 좀 국가별로도 좀 차별화되지 않겠습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예. 국내는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 정책하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미국에게 무역 수지 흑자를 안겨주는 나라들한테 이제 약간 그 각계격파식으로 이제 다음 너 이제 관세. 와봐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도 드디어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대부분의 다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 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당연히 그동안 국내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성장해 왔는데 여기서 먹고 살 게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른바 맞아 주거나 굶어 주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이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수출이 안 되면 내수를 부양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었을 때 우리가 과연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수단이 있냐, 이제 이거로 저는 이제 귀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내수 부양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이걸 일단 첫 번째 그 퀘스천 마크는 부양한다고 부양이 될까? 라는 생각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는 미래 소비를 땡겨오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 초반에 그 DJ 정부 시절에 카드 버블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경기가 엄청 좋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미래 소비를 땡겨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미래 소비를 땡겨오는 거니까 향후에 대가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력은 이제 그런 부분, 얼마만큼 미래 소비를 땡겨올 거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단은 결국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인데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실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은 GDP 대비 국가 부채로 보면 한 50% 정도 수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0%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마치 로그 함수처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확 스파이크를 튀는 형태로 늘어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지에 대한 부담이 크기 그쵸.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얘기라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 정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디는 우리가 우리가 이 정도면 그 국가 부채가 별로 높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쪽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결국은 향후에 이제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정해진 미래거든요. 고령화라는 것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지금처럼 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여기서는 돈 벌 사람은 줄어들고 이거를 복지를 누릴 사람만 많아지는데 나중에 국가 재정이 빵꾸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예측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여력이 크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쓰기도 어렵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율하고 가계 부채에 또 연동이 되어 있으니 그냥 마냥 쓰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쵸. 특히나 최근에 또 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뭐 토지 허가제 해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영향받고 있거든요. 그쵸. 다시 들썩인단 말이에요. 물론 지방은 전혀 딴 나라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도 미국의 수출을 이제 더 이상 옛날만큼은 못할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내수를 부양을 해야 될 텐데 각각의 한계가 있다. 미래 소비를 땡겨야 되는 부분도 어디까지 땡겨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네. 이거를 추진하는 정책도 결과적으로 이거를 당장은 뭔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대가와 후폭풍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 이걸 어디까지나 이거를 땡겨다 써야 될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수출해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내수를 부양하려니까 내수를 또 마음 놓고 부양할 수도 없는. 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전망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이유가 이제 잠재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는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따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는 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죠. 이제 투자를 하는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이제 그 방법이 있을까? 국채를 사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채를? 일단은 이제 뭐 약간 경제 상황하고 또 뭐 시장의 여건은 조금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의 성장세가 이제 이렇게 좀 점점 계속 줄어들 수밖에 하향되는 없다. 쪽, 위축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총재도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뭐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1.8%면 감지 독지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딱 그 톤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올해 성장률 지금 1.4까지 떨어뜨렸다가 내년에 1.8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1.8 하면 옛날 같으면 너무 저성장인데 이러지만 아니야 이거도 그렇죠. 감지 독재가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저성장이 나름 이제 약간 고착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나름 또 그 상황에서도 이제 투자할 거리를 이제 찾아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 뭐 이야기까지 했고 그러면 좀 약간 장기적인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이제 트럼프 이야기 뭐 하고 좀 약간 뭐 부장님의 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네. 미국 시장에서 올해 돈 벌기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면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결국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부장님 이제 방송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달러 패권이 상당히 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달러 패권이 왜 위협받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그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무슨 헛소리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지금도 이렇게 달러가 강한데 뭔 소리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환율로 이 달러 패권이 유지되냐 유지되지 않냐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 비율이에요. 어차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달러가 만약에 뭐 흔히 말해서 그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원화가 더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달러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약하다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의 인덱스, 뭐 원달러 환율 이거를 보고 그렇게 관점 보시면 안 되고 그럼 이제 뭘 보면 되면 달러의 반대급부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그럼 달러의 반대급부에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 교역을 할 때 결제 시스템 상에서 주요 통화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뭐 미국하고 거래할 때만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거래할 때도 달러를 쓰고 그쵸. 어디 뭐 유럽하고 거래할 때도 대부분 달러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유로화로 받으면 안 되나? 원화로 받으면 안 되나? 근데 그냥 달러로 한다는 달러로 거죠. 받죠. 야, 그럼 유로화로 하면 네가 좋은 거고 네. 원화로 하면 내가 좋은 거니. 그냥 달러로 중간에서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냥 그거는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누가 유불리에 대한 그 고민이 있으니까 그냥, 그쵸. 그냥 달러로 받아. 달러로. 그게 바로 달러의 그 기축통화에서 위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각 국가들이 이른바 외환보유고라는 거를 그쵸. 보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한 60% 정도. 예, 60% 정도. 그러니까 미국채, 그러니까 그 결국은 미국채로 운용이 대부분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달러의 지위예요. 근데 제가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지가 예전과 비교해 보면 국제 교역에 있어서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러에 대한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거다. 아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달러에 뭔가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 통화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유로화가 대체하겠습니까? 그쵸. 유럽도 맨날 저렇게 막 유럽의 뭐 병자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그렇죠. 너무 늙었죠. 네, 너무 늙었고. 그럼 중국 누가 위안화로 뭐 결제하려 하겠어요? 그쵸. 중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엔화도 뭐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다른 국가의 화폐로는 달러화를 뭔가 넘어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네네. 근데 달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즉 어떤 가치의 보전이 되는 수단을 보게 되면 금하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년 동안 금 가격이 어떻게 됐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죠?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은 뭘로 그 표기가 되죠? 달러로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달러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랐고 달러 인덱스가 비싸니까 달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달러와의 어떤 그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금하고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피아트 머니가 이쪽에 있고 네. 금하고 비트코인 있으면 네. 얘가 확실히 올라간 거죠. 그렇죠, 얘가 다 그렇죠. 떨어졌는데 예. 이 떨어진 애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올랐냐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은 아직은 조금 낮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이슈예요. 아하. 얼마 전에 이제 금 가격이 막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그렇죠.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금 한 돈이 뭐 60만 원 가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왜 나오고요. 금 가격이 올랐냐?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지난 몇 년 동안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금을 계속 매집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 음. 왜냐하면 뭐 하든지 말든지. 음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시절이 돼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뭐 인플레 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관세 매기면 미국 사람들은 나 금 좀 보유하고 싶은데 뭐 세금 매기니까 뭐 빨리 금 좀 땡겨야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금을 사려고 보니까 금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그렇게 탄력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는 시중에 금의 유통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하. 야, 이거 어떻게 된 어떻게 거냐? 됐어? 그래서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금을 매집한 애들이 누구냐면 러시아, 중국, 인도입니다. 얘네들이 10년 동안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뭐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예. 금을 많이 사서 예. 쟁여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10년 전과 지금의 국가별로 금의 보유량을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안 샀죠. 우리나라는 안 샀어요. 음흠. 근데 아까 했던 좀 러시아, 중국, 인도는 열심히 샀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러시아, 중국, 인도가 누구죠? 그 얘네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브릭스. 브릭스죠. 어. 그러면 얘네들이 샀다는 게 뭔가 좀 어떤 그 저간의 사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달러로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달러로 저장해둘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릭스는 뭘 하고 싶냐면 달러의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 1월 작년 초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브릭스 통화 서둘러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거래할 때는 뭐 달러 안 주고받고 뭐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탈달러화의 움직임이 뭐 가속화된다. 이런 기사가 작년 초에 있었고요. 네네. 작년 말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브릭스 국가에게 경고를 합니다. 니네들 만약에 기존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경우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렇지. 니네 관세를 때려버릴 거야. 그 기사가 상반되게 나와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금이야 오기야 지키고 싶은 거는 결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계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주가가 하락하고 당장 성장 떨어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치를 지키느냐 못 지키냐가 미국의 향후의 어떤 뭐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말이 예. 기축통화지 그냥 돈 막 찍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깨지지만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아니 부가가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미국이 지탱할 수 있는 아주 근간 중에 근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만능 치트키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절대 외환 위기를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달러 또 찍으면 되니까. 그냥 지를 없으면.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벗어났던 가장 큰 그 원인이 어떤 원동력이 뭐냐? 그냥 달러 찍어가지고 부실한 회사들 다 해줬잖아요. 외환위기 없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가 났잖아요. 그쵸. 홈플러스에 뭐 저기 지급금 떼이고 이런 사람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기축통화국이면 그냥 원화 찍어가지고 걔네들 줘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기축통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다 사줄 건데 그거를 만능 치트키를 지금 미국이 쥐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뇨리지. 내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100달러를 찍어내는데 얼마의 원가가 드는지 아세요? 몇백 원 아닐까요? 몇천 원? 그러니까 뭐 14센트인가? 14센트. 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가는 14센트인가인데 이거 찍어내면 100달러짜리야. 그러니까요. 공 하나 더 붙이면 그냥 주조 차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는 비용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TV 하나 사고 싶은데 찍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의 어떤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쵸.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려면 결제할 때 달러를 써야 되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가져가야 되는데 결제할 때 달러를 안 쓰는 놈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네. 브릭스 니네들끼리 특히나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짝짝꿍하면서 지네들끼리 무역거래할 때는 달러를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봤을 때는 이건 큰일 날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금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은 자기들 거래할 때 그럼 뭐 금으로 서로 주고받았나? 그 아니죠.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닌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뭘 생각하냐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병합을 하면서 이른바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배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죠. 금융 규제를 하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꿍쳐놓은 달러로 하고 뭐 옆을 통해서 하고 무예로 했는데 그러면 생각한 게 야,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겠다. 달러 없이도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달러라는 거는 기본 출발점은 근본이거든요. 처음에 달러화가 이 기초화가 된 거는 달러만이 유일하게 금하고 바꿔주겠다라는 이른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도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금 쟁여놓고 우리도 달러 본위로 가자. 아니 금 본위로 가자. 그러면 금 얼마에 뭐 러시아 루블하고 일치시켜줄게. 그러면 달러의 아성을 넘볼 수도 있어요. 내지는 뭐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인도 애들이 특히나 금을 많이 샀던 거고 그러면서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달러, 즉 미 국채의 보유 비중이 지금 한 60%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는 70%, 80%였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근데 그게 쭉 낮아지고 그럼 뭐의 비중이 높아졌겠습니까? 그쵸. 금이 높아졌다고요. 그럼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크게 보면 국제 무역에서 써야 되고 외환보유에서 사야 되는데 각각을 지금 다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 난 상황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를 미국이 자초했죠. 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죠. 그쵸. 이게 이른바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역사 공부인데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그게 브레튼 우주 체제가 1944년도인가였고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된 게 1971년인가 이래요. 제 기억으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주 2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게 뭐냐? 그 이전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전에는 다 환율이 자유변동 환율이었고 근본이긴 했어요. 그래서 자국 통화를 금 온스당 얼마의 교환 비율로 묶어놓고 이제 이거를 다른 나라하고 교환할 때는 이제 이게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다들 이제 막 전비도 부담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 통화를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내가 통화를 찍어내 보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네. 그러면 무역 거래할 때 나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내 통화 가치가 싸니까. 네. 그래서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해요. 아하.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 당시에 주요국들이 모여가지고 그 브레튼 우주 시인가 뭐 지역에 모여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미국 너 하나만 그냥 달러로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금으로 그리고 그 비율을 1달러당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켜 놓자. 그리고 미국이 니네가 금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니네가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통화는 다 이제 고정시켜 놓자라고 출범한 게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예요. 고정환율제. 고정환율제. 그래서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럼 뭐냐면 미국은 좋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신 달러를 들고 오면 35달러를 들고 오면 금 1온스랑 언제든지 바꿔줄게. 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가능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제 교역이 막 활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들이 교역을 할 때 금하고 바꿀 수 있는 달러를 쓰는데 그렇죠. 저쪽에서 야 우리 이번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영국하고 일본하고 새로 다시 거래도 하게 됐는데 우리 이만큼의 거래하게 됐어. 달러가 좀 부족하네. 달러 좀 보내줘.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찍어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찍어내는 게 그냥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채 형태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달러 가져오면 금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달러를 찍어낸 만큼 얘가 금을 들고 있어야 돼. 원래는. 그렇죠. 금하고 바꿔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그거를 넘어갔겠고, 뭐 미국도 뭐 베트남전인가 뭔가 하면서 갑자기 재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90년대 후반에. 그때 보면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달러 찍어낸 게 한 4배 이상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쌓였었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펀더멘탈 대비 그 통화 가치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니나노하고 썼겠죠. 흥청망청. 네. 또 그렇게 써야 그 달러가 다른 나라로 풀려가서 교육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부담이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느 무역수지 정도 적자라는 거는 물건 싸게 만들어주면 내가 많이 사줄게가 돼야 달러가 밖에 나가서 그렇죠. 풀리게 되고 그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달러가 많이 풀려야 얘가 기축통화로 쓰고 얘랑도 달러 쓰고 얘랑도 쓰려면 달러가 많아야죠. 많이 풀어져. 예. 그래서 결국은 기축통화국은 필연적으로 그 적자 적자가 재정과 있어야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하.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그럼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아하. 달러 저렇게 많이 찍어냈고 쟤는 계속 부채도 많고 쟤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그러면 어느 순간 야 안 미국이 바꿔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바꿔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면 그러기 전에 빨리 먼저 금으로 바꿔놓자.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금으로 바꿔달라는 수요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딱 참고 보니까 야, 이 속도로 바꿔주다가는 우리 금 다 털리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제 못 바꿔주자. 라고 해서 한 게 바로 금태한 정지. 닉슨 쇼크. 닉슨 대통령이 그냥 안 바꿔주겠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붕괴를 했는데 그거를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 벨기에 경제학자가 미리 예고를 했어요. 처음에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출범할 때, 야 이건 말이 안 돼. 국제 교역이 성행할수록 달러가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계속 경상수지 적자와 부채가 계속 늘어날 텐데, 어느 순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그럼 달러가 그러면 휴지조가 될 텐데,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유지 못해. 라고 했던 게 이제 결국은 30년 뒤에 이제 현실화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금태한 정지 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달래준다고 야 그러면 온스당 35불이 아니라 온스당 38불로 좀 낮춰주자. 바로 첫 번째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에요. 통화 가치의 절하가 나타난 거죠. 미국 달러로. 좀 봐주라는 거죠. 예. 그게 뭐 스미소니언 협정, 네. 뭐 별게 다 나오는데. 네네.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임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몇 년도였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도 가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없던 일로 중지. 돼요. 1971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닉슨 쇼크. 닉슨 쇼크는 72년이었고 네. 스미소니언이 뭐 스미소니언이 있었고, 좀더 있었고. 완전히 뭐 킹스턴 체제 뭐 이래가지고 그냥 네. 변동환율로 가버리는 게 이제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가 예. 우리가 늘 계속 얘기하는 1970년대 예.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 언제인지 알아? 얘기할 때 그때. 그때죠.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의 달러의 가치가 네네.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으로 현상으로 우리가 봤던 거기도 하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마침 1, 2차 오일 쇼크가 1970년대 오일 초반과 쇼크도 있었죠. 후반에 한번 나타났고, 하여튼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른바 그 근본이 그러니까 금하고 달러하고 연동되는 그 패거제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굳이 꼭 달러하고 금하고 바꿀 필요가 있냐? 그냥 달러를 믿어버리자. 달러를 믿어주자. 어허. 이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달러 본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달러가 본위가 돼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작용하려면 역시 그 두 가지 부작용. 첫 번째는 무역 적자, 두 번째는 부채 확대. 이제 이게 계속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한번 또 문제가 되냐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생겼냐면 당시에 미국의 GDP 대비 그 적자가 3%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 태핑 딜레마.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임계 수준을 벗어나 버리면 기축통화로서의 신뢰가 흔들리는 구간.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3%라고 하는 게 되게 크리티컬한 수준으로 여겼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야 이렇게 하다가는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거죠. 역시 또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겠는데 그럼 결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당시 딱 보니까 미국에게 대규모 흑자 안겨주는 나라가 일본, 독일 얘네만 합치니까 한 45% 돼요. 그러면 얘 두 나라만 족치면 되겠네. 일본하고 독일에서 만든 물건을 많이 사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이. 네. 그래서 야 얘네들한테만 적자를 줄이면 우리가 되겠네. 그래서 그 플라자 호텔에 다 모아놓고 그냥 팔목 비틀듯이 해서
야, 니네 나라 통화 가치가 너무 싸서 계속 니네 물건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좀 통화 가치 좀 조정 좀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1달러당 뭐 250엔이었던 게 한 3, 4년 만에 120엔인가로 환율이 그쵸. 반토막, 엔화 가치는 더블이 되거든요. 엔화 강세. 엔화 강세가 된 거죠. 독일도 뭐 비슷하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85년도부터 90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한번 조정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봤던 역사적인 사실은 미국이 뭔가 자기들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 못할 상황에 이르면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인위적인 통화정책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아,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절. 네. 그래서 그 브레튼 우즈가 망가지고 스미소니언으로 온스당 35달러가 38달러로 한 번 간 게 첫 번째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 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GDP 대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그 정도 그 이상 갔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뭘 노리겠느냐. 다시 미국에게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한테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환경이 어렵죠. 그쵸. 압도적 1등이 아니죠. 압도적 1등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중국이죠.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중국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네. 그냥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조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했던 것처럼 기축통화의 위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행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트럼프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지금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뭐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어떤 기반을 갖춰다 줄 거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게 만들 거다. 그게 결론은 뭐냐면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 방법은 달러가 약해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플라자 합의, 즉 마라라고 그 호텔이죠.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판비치에 있는 거기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열리지 않겠냐. 근데 과연 중국이 그 자리에 앉겠냐. 쉽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을 그 자리에 앉히려면 뭐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고 우방국들의 팔목도 비틀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제가 좀 말이 길었죠 오늘. 아 근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말하라고 호텔에 시진핑을 앉히고 싶다. 네네. 근데 이제 시진핑이 아쉬울 게 있어야 돼 앉을 텐데. 네네. 최근에 말 들어보니까 시진핑이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딥시크 이후에 야 우리도 되겠다. 그냥 좀 뭐 트럼프 전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네. 생겼다고 하면 네. 이게 이제 그 말씀 주신 걸 보면 점점 미국은 점점 이게 코너로 계속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고 네네. 트럼프는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긴 한데 알고 보면 저거 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이 미국하고 중국의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 우리가 정치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임기 초와 임기 후반이 완전 거꾸로 해요. 아, 그렇죠. 이게 서구 민주주의,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와 이 어떤 공산주의의 장단점인데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의해서 그 리더십을 차지한 사람은 임기 초가 제일 파워가 셉니다. 근데 임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레임덕이라는 게 빠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갈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말 안 듣죠. 지금 시진핑이 몇 년째 해먹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3년임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아마 4년임도 할걸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유 제가 아무리 설쳐봤자 쟤는 길어야 4년이야. 내지는 내년도 11월에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딱 그때까지만 버티면 거기서 제 성과 못 내면 이제 제 갈참이면 제 힘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양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냥 의연하게 우리 하던 거 하고 좀 내수 좀 부양하고 어차피 지난 1기 때도 겪어보니까 앞으로 험단할 건데 뭐 버텨보니 뭐 버틸만 해.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고 거꾸로 트럼프는
시간이 없죠. 음. 그러니까 지금 임기 초반에 가장 리더십이 셀 때 그래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더 강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고 뭐 어디 연구소 출신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작년 11월에 미란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원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접근이 잘 안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저도 뭐 AI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 스티븐 미란이 지금은 그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촉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의 생각의 결이 같다는 얘기죠. 내지는 뭐 이 사람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근본적인 출발은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달러 가치의 조정이 필요하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즉 마라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이제 거기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앉히려면 옛날 지금 그 85년도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이제 미국의 편에 서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무기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세고 두 번째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갑자기 트럼프가 무방국들한테 막 관세로 위협을 하고 안보로 막 위협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약간 채찍과 당근인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야 우리가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니네도 달러 말고 대안 없잖아. 그럼 달러가 계속 기술통화로서 유지하려면 니네가 봐도 지금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심하고 국가부채 심하니까 이거 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결국 중국이 양보해야 된다 일본처럼. 근데 쟤네가 말을 안 들으니 니네도 같이 공조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길들이를 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위협을 하고 안보를 통해서 위협해서 니네 우리가 중국 때릴 때 니네 우리랑 같이 때려. 이 유튜브니까 좀 속된 표현 해도 되죠. 아니 근데 중국을 같이 때리자고 말로 하면 되지. 네. 그 관세를 또 해가지고 또 막 뭐야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구리? 네, 다구리 할 때 같이 한번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저도 설마 그러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공식화된 게 최근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쵸. 관세 이슈 막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핑계가 뭐 펜타닐 뭐 마약 이랬었잖아요.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우리가 중국에게 그 관세 매길 때 우리가 중국에게 매기는 관세율만큼 니네가 똑같이 중국에게 매기면 우리는 니네한테 관세 매기는 거 조금 까줄게. 아 나 대신 중국 너도 같이 때려 이런 거. 그렇죠. 나 때릴 때 같이 때려. 어.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죠? 똑같네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안보도 옛날에는 안보가 미국의 안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였어요. 그렇죠. 예, 미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보안관 역할을 하고 우리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뭐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할게 하는데 그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안보는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다. 이걸로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아시는 분은 안 아시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국가 부채도 심하니까 현재 미국에게 안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미국이 100년짜리 만기 국채 그것도 이자가 없는 무이자 쿠폰 할인채를 발행을 하고 그걸로 교환을 시키게 해라. 대신 미국은 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돈 내란 얘기네요. 돈 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나토에도 니네 왜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안 올려? 이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의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 국가로서 위치를 하려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고 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무역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를 해결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결국은 팔목까지 비틀어서 중국 굴복시키고 안보 서비스 받는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그 무이자 채권 사게 해가지고 재정 부담 줄이는 거에 일조하게 해라. 결국은 미국 이해 국가들한테 삥을 뜯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략 보고서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그대로 하고 있어.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네. 미국이 주도했던 그런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본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네. 질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보류는 제가 네. 생각할 때 미국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네. 야,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중국이 다 할 건데 네. 그게 좋냐? 사회주의가 좋아? 너희 이제 자유가 없어 이제 네네. 그게 좋아? 아니면 내가 계속 가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협상 카드는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이념과 이념의 그러니까요. 갈등으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장기적으로? 추구를 할 건데 이거를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받아주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알고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받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걸.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70점, 80점 맞는 거지. 그렇죠. 그냥 50점만 맞을래라고 하면 50점도 못 맞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지금 주식시장이 뭐 주가가 좀 오르고 뭐 성장률이 플러스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보니까 지금 나라 상태가 재정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니고 맨날 빚지고 있고 맨날 더 방만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라는 미국 내에 있는 우선주의자들 또는 미국 경제를 정말 정통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물밑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가 맞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조정하려고 하는 형태고 과거 역사상 조정이 크게 보면 두 번 났어요.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게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85년도 플라자 합의. 두 번은 언제 갔으세요? 두 번째는 언제인가요? 2009년, 2010년. 그때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로 미국 소비가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미국의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줄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우리한테는 그나마 나은 걸까요? 둘 다 안 좋아, 둘 다.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안 좋을 수 있죠. 미국이 소비를 줄이면 그렇죠. 다 전 굶어 세계적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환율 조정은 미국에게 흑자를 안겨주는 나라의 타겟된 형태의 조정이고 미국 자체의 소비를 줄이는 건 이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어떤 그 현재 쌓여왔던 그런 적자에 대한 부담을 한 번은 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니 그 적자의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큰 부침을 겪었더라. 우리도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대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좀 약간 그러네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 좀 됐긴 했지만, 예. 네.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한번 이제 네. 주가의 이제 조정 가능성이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쭉 들어보면서 네. 아마 들으시는 분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네. 근데 아니면 이렇게 되다가 회복이 되든 어떤 네. 형태의 조정이든 네. 이거 회복이 된다면 뭐 때문에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 경기 여건도 있지만 뭐 유동성이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음모론을 얘기하고 막 그래서 뭐 올해 뭐 시장 완전히 망가지고 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운용을 하는 사람이라 네. 저도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어떤 거대 담론의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라는 게 당장 이렇게 막 옛날처럼 바로 돌아서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네. 그럼 이게 언제 어느 때 좀 돌아설 수 있겠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충분히 조정받을 때 미국 기준으로 미국 지금도 PER 20배니까 이것도 좀 여전히 비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이런 그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지는 좀 가시화되면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좀 경기가 어쨌든 간에 둔화될 거고 그럼 결국 인플레 부담이 낮춰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본격적인 통화 완화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가격 변수는 내리 그냥 꽂을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상승세로 반전하는 시기는 저는 그때가 되지 않겠냐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주식에 대해서 비관론처럼 네네.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작년 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내년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잘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네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음흠.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나 미국 우선주들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잘 들어. 지금까지는 니네들이 우리 미국에게 수출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니네 수출 그만하고 니네 내수를 부양해서 니네 스스로 먹고 살아라는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따를 수 있고 여력이 되는 애들은 내수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좋아지는 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뭐 독일 같은 경우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 그쪽 방향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한국 주가는 밸류 현상에서는 여전히 뭐 올라왔지만 하단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경기 부양책들을 좀 못 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 좀 해소되고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게 내수 부양을 하는 쪽이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쪽이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부양하면서 자본시장이 저는 좀 회복하거나 오히려 좀 호황을 누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은 저는 미국 주식은 올해 별론데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연초의 모습이 결국은 올해 전체 올해 모습을 모습이. 지금 이미 조망해 주는 게 아니냐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여쭤봤는데 시간 저도 뭐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